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어젯밤에 진짜 덥더라고요. 어제 제가 퇴근할 때 11시 32분에 클로징을 하는데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이 28점 몇 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백엽상 기온이에요. 실제로 바깥에 나가보면 밤인데 32도, 33도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나아요. 확실히 그 간밤에 비가 좀 많이 비가 와서 와가지고 그런지.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이게 다시 더워진다며요. 왜 좋아서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요. 네. 더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응. 저는 네. 더위 좋아한다고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더워야지 막 몸에 열도 막 이 엔돌핀도 돌고 막 그런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다른 어떤 분과 방송을 하셨죠? 저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네. 요새 정신이 좀 네.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더워서. 누구랑 저랑 헷갈리셨나요? 이게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였으면 벌써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야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이게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네. 예. 지금 이 나이에 아주 신선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그죠? 더우시면 저희가 이 여러분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좀 식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물정공구사우 샵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다 녹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마음을 녹이셨죠? 저 말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참 옛날에는 전 뭐 사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관련해서 예전에 그 어디 맛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부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와이프랑 늘 오는 데라 좋다라고 했는데 왜 와이프분께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의 소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별일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종료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이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서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최재형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검찰 수사팀은 판단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 등 선물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하거나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 관계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수사팀이 판단한 건데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서 수사 결론을 다시 살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최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심의위가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공직자인 남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입증하기는 쉽지도 않고 실제로 뭐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은 무혐의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수사심의회 여는 것도 저는 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일단 뭐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든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든 조금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자, 이 문제는 이거고요. 이건 제도에 관한 문제고 또 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무혐의가 났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국민 정서상 국민 상식적으로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 눈높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건 바로 이런 국민적인 일반적인 감정, 일반적인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를 잘하는 거거든요. 무혐의 났다, 무죄 판결 났다, 모든 건 끝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 그래, 그러니까 잘한 거야 이거는 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방송사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쏟아졌는데 이 관련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 있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제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밝힌 이 생중계 회담과 관련해 회담 생중계는 보통 안 한다. 대선 TV 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벤트처럼 회담을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회담 초기부터 이런 내용으로 다투게 되면 결국 회담이 과연 성과물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입장이다라면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SBS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 대화의 상대가 상대자가 아니라 사실상 시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선 토론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수 논객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SBS 라디오 출연해서 양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대표는 본인이 TV 토론이 자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이 대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반발을 했는데 한 대표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본질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를 우리 한 대표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나 예비 대선 후보, 더구나 TV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도 회담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형식은 회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두 대표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 회담 성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나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당초 이제 어제 오후 3시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신경전을 벌인 후 오늘 만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혹은 회담 혹은 뭐 방송사 생중계를 통한 회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무산은 안 되고,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사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세기 알렉시스 터크빌이라는 그 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 있어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 사회 자본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썼는데, 이게 그 사람 알렉시스 터크빌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40년대 80년대 말 또 딴 생각하고 말에서 90년대 사이 유럽에서요? 그 공산 그렇죠. 무너졌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또 딴 얘기 나온다. 그때 저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네. 그때 제 독일에 있을 때인데 그 독일 통일로 논문 쓰시던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처음부터 다시 썼잖아요. 통일이 되는 바람에.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멸망을 했었죠. 붕괴를 했었죠. 붕괴했을 때 그때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게. 왜? 사회자본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싹이 있으면, 맹아라고 그러죠. 맹아가 있으면 그 사회는 시민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사회자본이 뭐길래 그러냐?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사회자본은 사실은 퍼트남이나 이 학자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잘 아실 텐데 The End of History라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한 책 쓴 이런 학자들마다 사회자본의 이 개념 규정은 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신뢰입니다. 예? 사회적 신뢰가 많은 나라는 사회 자본이 많고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라든지 자본주의로 인행이 원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사회적 신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적 신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냐? 제가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권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는 그냥 불신만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보단 신뢰로 가득하죠. 신뢰. 네. 신뢰합니다 이거죠. excuse me, 슈디궁 이거죠. 근데 진짜 이 신뢰는 없고 불신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꺼내느냐? 이렇게 불신이 많은 데에서는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가 또 딴 데 가서 딴 얘기할까 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회담 이후에 서로가 헤어진 다음에 딴소리 할까 봐 아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토론은 상대방이 잘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생중계로 아예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다른 소리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분열 구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자. 전 그래서 생방송 이거 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아니 대표회담 지금 실무 협상 하잖아요. 실무 협상 왜 해요? 이게요 정상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회담 할 때 뭐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래요?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서 결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실무 협상에서 다 그거를 조율하고 그 이후에 정상들은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결론 이렇게 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당대표 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무 협상에서 웬만한 거는 다 토의가 되죠. 예? 웬만한 건 다 토의가 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대표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야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고 그 자리에서 뭘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생중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정치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 불투명성이거든요. 근데 당대표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성 확보한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에 그런 적 없다. 전에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전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말들이 회담 끝나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관련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서 질병청장, 지역및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번 유행에 대해서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의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번 달 둘째 주 1,3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숫자에 있어서 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코로나 이제 확진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거 확진자는 뭐 제대로 통계도 안 잡혔어요? 네. 자,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유행에 대해서는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치료제 도입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돼서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복지부 차원에서 과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은 이 밖에도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및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2024-2025 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을 했는데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특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1.75%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예방 수칙 그리고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달라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께서도 늘 지하철 타고 오실 때 마스크 쓰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고령자 아니에요 나는. 네. 네? 고령자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을 위해
위해? 네. 나도 고령자예요. 아, 네. 40대 아니셨나요? 40대 고령자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질병청은 10월 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고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 정부는 현행 의료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해도 이게 기침이 나오네. 이게요. 사실 우리 박재희 PD나 이런 분들이 저의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앞에 코로나 이 진단 키트 같은 거 좀 나가지고 출연자들 말이에요. 이거 한 번씩 코 이렇게 찌르고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참 저는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뭐 한 잠깐 쉬는. 저기 내일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 생각만 해도 좋죠. 아유 참. 근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 이 부분이 이게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우울해져요. 뭐냐면 사실 그 코로나 맨 처음에 유행했을 때 사실 우한이었던가요? 우한? 네.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던가 우한 코로나라고 그랬던가 그러다가 우한 코로나라는 단어를 뭐 WHO에서도 안 쓴다 그러면서 우한 그거 얘기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어쨌든 그쪽에서 상당히 참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어요. 이게 토착병이 된다라는 거 이건 참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토착병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이 치사율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령층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단순하게 토착화된 과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빠르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소위 말하는 격리 이 조치를 강화할 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울은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500만 개인가? 뭐 그거 조만간에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약국이 없다라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푼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시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특히 이제 지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손을 쓰면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내일 오후 2시죠. 민방위 훈련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치러지고요. 오후 2시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경보가 발령이 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대피소 위치는 각종 포털이나 카카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0분이면 경보가 해제돼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합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전멸 신호로 바뀌고요. 교통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구간 내 운전자께서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시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에서 박석곡의 교차로,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의 구간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련 전날인 오늘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 단계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영문 안내문을 주한 공관이나 공항, 호텔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청도 내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공습경보를 주로 이 군대 훈련에서만 접하고 또 생각해보면 재작년에 그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공습경보가 울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접해봤던 것 같은데 내일 공습경보가 울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뭐예요? 내일 출근하죠? 아니 민방위 아니에요? 네? 민방위 아니에요? 지금 소속이?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내일 뭐 이거 하면 호루라기 하나 들고 모자 쓰고 지하도 쪽으로 안내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와, 그 참 내일 그래야 되는데 민방위 얘기하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저도 민방위를 굉장히 늦게까지 했어요. 저는. 근데 내가 딱 나이가 돼서 민방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민방위 그 이수 연령이 40인가 뭐 그걸로 내려갔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요새 40까지죠? 40까지인가? 42까지인가? 저는 그냥 뭐 부르면 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 네. 가고 네. 또 가라고 가고 지진 체험하고 지진 체험하고. 야, CPR하고 그렇죠. CPR은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우영 아나운서 안 부르지? 이상하네. 아쉽네요. 아니 근데 국가에서 관리해 줄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관리권 밖에서 벗어났거든. 우리 연령 때. 그거 참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잠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차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